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동적인 우리의 역사를 전달하러 온 저는 아나운서 김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립운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독립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세요? 저는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의 그 물통 폭탄, 3.1 만세운동, 아니면 독립운동가와 만세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총칼로 저지하던 일본 경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은 지금껏 우리가 학교 수업이나 책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없이 접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이면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을 뿐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클래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소통해 주실 우리 소통 원정대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환한 미소로 또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춘천교대 사회과 교육과 김정인 교수님과 함께 그 감동스러운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춘천교대에서 사회과교육과에서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김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서울에서 3.1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시작된 곳이 탑골공원. 그렇죠. 맞죠? 예, 탑골공원. 예전에는 이제 파고다공원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탑골공원 알고 있죠. 예, 교과서에 가끔 파고다공원, 가로치고 탑골공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도대체? 탑골공원에서. 탑골공원에서 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역사책에 좀 한 면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네. 오늘 함께 계시는 우리 화상으로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소정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소정님, 어떻게 3.1 운동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민족 대표 33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우와! 저도 좀 비슷하게 알고 있거든요. 와, 우리 소정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께 좀 여쭤볼까요? 우리 우현정님. 네. 일제히 지배 항거에서 일어난 비폭력 만세 운동입니다. 만세 외치는 비폭력 만세 운동. 우현정님도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혹시 맞나요? 특히 그 우현정님께서는 그 성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특히 빅폭력에 네. 포인트를 주셨죠. 예. 요즘 굉장히 그 3.1운동의 성격 중에 주목받는 성격 특징이거든요. 근데 아까 33인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 말씀도 33인 준비했기 때문에 네. 틀리진 않았는데 탑골공원에서는 어떨까요? 예. 탑골공원에 네. 33인이 온 게 아니었나요? 예. 그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 한번 탑골공원으로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탑골공원. 예. 이곳이네요. 예, 여기가 이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탑골공원이거든요. 저기가 팔각정이에요. 예.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가면은 저는 막 옛날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만세! 역사학자 직업병이라고 저희 친구들이 막 뭐라 하는데 바로 당시 30대 청년이었던 정재용 선생님이 독립선언서를 읽으셨어요. 정재용 선생님은 처음 들어봐요. 예, 예. 그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세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민족 대표가 아니고 당시에 누군지 처음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몰라가지고 네. 이게 누구냐고 결국 못 잡았잖아요. 지금의 사진의 화면보다는 더 청년이실 청년이세요. 때였네요. 30대였는데 아. 그때 그날 이거 독립선언서를 읽으신 다음에 네.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경찰이 못 잡았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아마 일제의 경찰이 아마 해방될 때까지 궁금하게 생각했고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 도대체 어떻게 우와. 33인이 아니고 네. 그 청년 30대 청년이 만세를 부르게 됐을까? 아니 독립선언서를 읽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3.1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1919년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1월 18일 날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 독립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립한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종교인들이 모였어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쇄하고 또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선언을 하고 그리고 2월 28일 전국에 배포했어요. 와. 정말 전국에 네네네. 배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준비했고요. 네. 그래서 이 별도의 만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예. 이때 중요한 거 저도 좀 알 것 같긴 한데 우리 화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령님, 이때 우리가 만세 시위를 하기 바로 직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비밀, 예, 비밀로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진짜 몰랐어요. 조선 총독부가 정말 몰랐어요. 3월 1일 될 때까지. 근데 그거 비밀리에 전국구로 배포를 하면서 예. 그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일본이 그 큰 충격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긴가민가 모르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겁니다.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과 학생 대표들이 준비한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독립선언서 맞죠? 예, 그럼요. 예. 사실은 이제 학생들도 따로 이제 독립선언을 준비했었는데 민족 대표들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학생들은 따로 3월 달에 네. 자기네들이 시위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민족 대표들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그날 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3월 1일 날 예, 그 독립선언서를 이제 그 발표하는 그 탑골공원에 학생들이 모이러 간 거죠. 예. 정말 그때 당시에 저와 좀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예. 화상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과 좀 비슷한 청년분들이 다 모였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선언서를 처음에는 이제 그 민족 대표들이 그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2월 27일 밤에 네. 천도교가 운영하는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네. 인쇄를 했습니다. 2만 1000매를 인쇄를 했고 그다음에 당시 이 소식을 알려줄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신문이라고 그러죠. 조선 독립신문 1호를 이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2월 28일 날 전국에 뿌려요. 네. 기독교인들도 같이 천도교인들, 불교인들도 같이 이제 전국에 이제 해서 사실 3월 1일 날 7군데에서 사실 만세시가 일어나 서울 말고 6군데에서 그렇구나. 모두 다 이 김희독립 선언서를 읽은 거예요. 예. 그런데 딱 그 거사 당일인 3월 1일 네. 토요일이었어요. 네. 오후 2시에 3.1운동에 주축이 됐던 학생들이 이제 탁골공원에 모였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33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한 청년이 팔각정에 딱 올라가서 주머니에서 탁 독립선을 꺼내서 읽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정재영 선생님. 그렇구나. 이 정재영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게 경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원래 고향은 황해도 해주에서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계셨는데요.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박희도 선생이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박희도 선생님 전국으로 이제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정재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2월 28일 아까 전국에 네, 배포했죠. 독립선서 배포한다고 할 때 본인도 네. 100매를 받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은 거죠. 오. 그러고 나서 이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탁골공원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내가 읽어야 되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올라가 되지? 읽으셨대요. 예. 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정재용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방 후에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예요?
그 한자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어렵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엄청 어려워요. 김희동님 선언서. 그래서 읽다가 몇 군데 몰라가지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진작에 읽다가 이 한자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신 거죠. 당당하시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정재용 선생님이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유유 사라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경찰이 막 그날 잡힌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구 건 가져왔더니 30대이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예, 모르니까. 그 두루마기를 입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다. 예. 그래서 일본 경찰이 알고 있는 건 30대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네. 어떤 분은 얼굴에 점이 있었다는 그 증언까지 해가지고 네. 예, 그런 것까지 기록이 남아 있었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정재영 선생님의 용기가 사실은 이 3.1 독립선언서를 읽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탁골공원에 나가서 서울 시내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정말 대단합니다. 와, 존경심이 저절로 네. 우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사실 그러다 잡힐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때는 사실 경찰이 한 200명이 탁골공원에 있으니까 네. 그런 일 할지 모르고 예, 방심했다가 예, 해방을 될 때까지 누가 읽었는지를 일본이 몰랐다는 거죠. 예. 와, 그럼 우리 정재용 선생님처럼 제가 용기 있게 네. 딱 주머니에서 독립선언서를 딱 꺼내서 예.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초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했던 민족대표 33위는 아니 도대체 왜 현장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숨어 있었다기보다는 네네. 전날 박희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민족 대표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33분 중에서 이제 26분 정도가 모였는데 2월 28일 날 네. 그 자리에서 박희도 선생님이 학생들이 내일 나오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은 거기서 선언서를 발표하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흥분을 해서 네. 경찰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일본 경찰이나 군대는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와. 우리는 그러면 태화관. 근데 이 태화관이라는 곳이 네. 탑골공원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탑골공원에서 근처. 독립선언서 읽는 거는 뭐 못 들으셨겠지만 네. 만세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태화관에서 이제 발표를 독립선언서 읽진 않으셨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경찰에 네. 예, 우리가 사실 독립선언서를 이제 선언식을 했다라는 걸 알리고 이제 자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잡혀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정재용 선생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활짝 미소를 띠고 경청해 주셨던 우리 김재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김재현님께서 그 정재용 선생처럼 딱 주머니에 있던 그 독립선언서를 꺼내서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용기 내기가 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듣고 좀 어떠셨어요, 재현님? 원래는 누가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분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다리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효현교라고 하는 작은 다리예요. 효현교요? 예. 이 다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해집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그로부터 4년 전이니까 1915년이죠. 예, 그때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1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19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이죠. 예. 추웠겠죠. 예. 네, 너무 추웠겠네요. 네, 그때 경주, 영일, 영덕 이게 경상북도 지역인데 네. 거둔 세금을 싣고 대구로 수송하던 우편 마차가 괴한들한테 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탈취된 돈은 8,700원인데 당시 돈으로 그렇고요. 네. 요즘 돈으로 치면 2억 5천만 원 정도 상당한 거금을 어우. 이제 탈취당합니다. 근데 액수도 거금이 크지만 도대체 네. 누가 일제 공금을 탈취했느냐. 야. 얼마나 경찰이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범인을 색출하려고 정말 열심히 수색을 합니다. 근데 당일 오후까지도 체포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제가 이제 조선총독부 기간지로 매일 신보가 있었거든요. 네. 머리 기사로 이제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어. 그 기사 한번 네. 있는 것 같은데 읽어봐 주실래요? 네, 예. 제가 한번 그 기사를 긴장감 읽어드릴게요. 있게. 네. 24일 오전 인시 40분에 경주를 출발해 대구로 배송될 광금 8,700만 원이 든 행랑이 경주 아화간에서 분실된 대사건이 있더라. 중략하고요. 갑자기 벼랑간 뒤편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고로 고개를 몰니어 보니 뒤편에 마차 문이 열려 있으므로 이상히 여겨 자세히 본즉 같이 오던 사람이 간 곳도 없는지라 놀래어 급히 우편 행랑을 검사해 본즉 날카로운 칼끝으로 광금 행랑을 내리쬐어 놓았고 행랑 속에 있는 광금이 간 곳이 없더라. 중략하고요. 극력 범인을 수색하였으나 범인은 도망간 지 이미 2시간이 지난지라 아직 체포되지 아니하였고 목화엄중 수색 중이라더라. 예, 진짜 정말 일제로서는 자존심 걸고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거기서 이 내용을 낸 건데요. 네. 1915년 12월 26일에 이제 기사에 실린 거예요. 아, 이틀 뒤에 냈네요. 읽기 어려웠죠? 네, 그거가 너무 있어가지고. 어렵네요. 네. 예, 그래도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선총독부가 이제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문에 기사를 내면서 백방으로 범인을 쫓았는데 결국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고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끝나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우와. 해방될 때까지 그게 똑같아요. 정재영 선생님도 몰랐잖아요. 우와. 해방 이후에 알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밝혀졌는데 해방 후에 알려진 겁니다. 그날 세금 마차를 습격했던 범인들이 스스로 나타난 거죠.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예. 아, 해방됐으니까 뭐 나였어 하면서 네. 자수한 건가요? 네. 우와. 나 자수라기보다는 그때 그쵸,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지. 아, 그렇네요. 나였어. 네. 이렇게 사실을 밝히는 예, 거네요. 예. 어. 바로 범인은 바로 당시 이제 박상진 열사가 총사령으로 있던 대한광복회의 지휘장으로 있던 우재룡 선생님이셨어요. 우재룡 선생이요. 예, 사진에 예, 박상진 의사 나오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박상진 선생님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있고 이 마차 그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광복회를 이끄는 수장이었던 박상진 선생님 좀 유명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상진 선생님. 정말- 그분 아닌가요? 그 판사 출신의 엘리트. 예, 예. 그러니까 박상진 선생님은 대한광복회를 네. 에서 이제 총사령을 계셨지만 그 전에는 그럼 마치 이렇게 무관 같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는 판사셨어요. 그래서 엘리트 판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려고 판사직을 던져버린 거죠. 대단하시다. 그때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내 자리는 판사석이 아니라 판사 앞자리다. 엄청나죠? 엄청난데요. 네. 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판사 네. 앞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이 박상진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마차 습격 사건의 주인공 이 우재룡 선생님이십니다. 예. 우재룡 선생님은 이제 박상진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앞에 그 나온 그 우편 마차를 습격한 그런 분인데요. 네. 아마 이분도 역시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와. 근데 이것도 어떻게 알려지겠냐면 우재룡 선생님께서 구술한 그 광복회 그 대한광복회 총사령 그 박상진 선생님 일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술을 하고 다른 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원실기 약초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건이 발생하던 전날 1915년 12월 23일 경주 인근의 토지세를 운반하기로 되어 있던 마부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이 남자는 다음 날 대구에서 의사를 만나기로 했다며 마차에 태워줄 것을 간청했다. 그 시각 또 다른 한 남자는 마차가 지나가는 호영교 나무 다리를 부수어 마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다음 날 새벽 세금 마차는 외부 사람은 동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전날 밤에 찾아온 환자를 태우고 대구로 향한다.
소태고개에 도착한 마차는 부서진 다리를 건널 수 없어 얕은 개울물을 건너기로 한다. 마차의 속도가 늘어지자 짐칸에 타고 있던 환자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세금 행랑을 파괴하고 돈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 훔친 돈다발을 들고 유유히 사라진다. 아주 일본 일제 마부가 네. 규정을 어기도록 한 남자가 대구에 있는 의사를 만나겠다면 미리 이제 마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세금 마차에 동승을 한 거죠. 사실 그러네요. 그런 건데요. 어. 또 다른 사람은 마차를 얕은 개울물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다니던 자리를 미리 파괴해 놓는 등 모든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극적으로 세금을 탈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해서 세금 탈취도 성공했는데 네. 사건 자체가 이제 묻히게 된 거예요. 일제로서 이거 들춰내기 싫잖아요, 사실은. 네. 사전에 못 했기 때문에 범인을. 결국 그래서 해방 이후에 가서야 항일 무장투쟁 조직으로 결성됐던 대한광복회가 기획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저는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나는데요. 뭐요? 아니, 돈은 어떻게 됐나요? 정말 중요한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보내줬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독립군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탁월한 지략, 탁월했다. 대범함 이런 것들이 예, 민족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와 한데 어우러진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예.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합니다. 예. 우재룡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3.1운동 이후에도 대한광복회를 운동을 계승한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일관되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3.1운동 직후에도 독립군장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우편마차 습격 사건 같은 그런 어떤 군장을 모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우재룡 선생님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네. 1922년에 그때 체포가 돼요. 오, 예. 그런데 37년에 석방돼요. 16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거를 알고 네. 감행을 한 거네요. 예, 예.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화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우재룡 선생님과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역시나 건호님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명님도 절레절레. 아니에요. 저도 사실 교수님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또 이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이렇게 드러나는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쳤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이야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의 이야기는 사실 얘기하면서 늘 저도 약간 먹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예. 학교네요? 예, 여기 3.1중학교예요. 여기 혹시 수험분 계시면 나 아는 데인데 이럴 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 학교 안에 외관이 독특한 2층짜리 벽돌 건물이 있죠. 네, 예쁘네요. 예, 23년에 건립된 이 건물인데 아담스 기념관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3.1학교를 세운 미국 아담스 선교회 이름을 따서 만든 기념관이에요. 예, 표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붕 처마밑 계단 이런 데 그때 흔적이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아담스 기념회와 함께 1903년에 3.1 학당으로 이제 출발한 이 학교를 세운 분들 중에 한 분이 네. 임면수라는 교육가가 계세요. 네. 이분도 처음 들으시죠? 예. 처음 들어봅니다. 혹시 이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우리 임면수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일단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셨던 우리 우현정 님도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원의 매양리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이 특히 이제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교육에 힘을 쏟기 위해서 이 학교 설립을 하는데 바로 집터, 토지, 과수원을 희생했어요. 어떡해요? 우리가 이 학교를 그 자리에 지은 거죠. 그냥 굉장히 분홍이었던 거예요. 학교 규모를 봤을 때.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주에 가서는 신흥무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 신흥무관학교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주 독립운동도 뒤에서 큰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흥무관학교 분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이 교장 선생님 하셨다는 얘기는 독립군 양성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일을 정말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만이 이제 독립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는 네. 무장한 독립군을 키우는 게 나라를 찾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육자로서 역할을 네.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독립운동만을 위해서 교육자를 계속 배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교육을 하셨고 독립군도 양성하고. 독립군 예. 양성과 예. 와 이렇게 많은 활동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이 3.1 만세운동 이후에는요? 그러니까는 3.1 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좀 어려우셨으니까 1920년에 일본군이 네. 간도에 이제 출병했던 경신참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진 다음에 분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이제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선생님도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예.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네. 압송돼 가는 과정 중에 한국인 경찰인 유태철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뒤로 이제 숨어 지내게 돼요. 하지만 또 그 이듬해인 1921년 2월에 밀정의 고발로 길림 영사관에 체포된 뒤에 평양 감옥에서 심한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니 참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치는 않았네요. 예. 수감 당시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보시면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평양 평양 감옥에 수감됐을 때 사진인데 사진 굉장히 드문 사진인데 예.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임명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그때 당한 고문으로 전신이 마비돼요. 네? 예, 정도. 전신이요? 예, 예. 감옥에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감옥 가서 감옥에서 결국 그 체포 과정에 있었던 그 체포하고 수사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3.1운동에 네. 그 민족 대표 중에 그 민족에 이끌었던 손병희 선생님도 감옥에서 네.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결국은 병보석을 나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 굉장히 많은데 이 임명수 선생님도 결국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지만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예. 고향. 그렇게 다시 수원이라는 고향에 돌아오셨지만 예, 예. 가족분들도 같이 좀 고생을 좀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학교를 세울 정도면 분홍이었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네. 완전 바치고 나서는 네. 반신불수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방 한 칸도 없었다고 해요. 네. 정말 이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지만 그의 가족들도 그래서 결국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네. 고생은 참 가족들까지 같이 수반이 되는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특히 아들 같은 네. 경우에 네. 24가 돼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군 자금을 운반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네. 돌아가는 길에 만주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성하게 됩니다. 참 너무 이런 비극적 속상하네요.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근데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자식 후손들까지에게는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건데, 이제 본인의 자식까지도 동사할 만큼 참 많은 희생을 하셨네요. 아무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은 자신들의 이 운명이 빤히 보임에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모든 거를 던지신 거잖아요. 그때야 그랬다 치지만은 우리 후손분들이라도 대우를 좀 지금이라도 많이 해주시면 그런 게 참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근데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네. 그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네. 조카 며느리 조카 며느리. 박태정 여사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를 해서 오. 이제 사실 언론에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분이신가 봐요, 네. 앞쪽에. 예. 조카 며느리까지 얘기하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박태정 여사는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형제의 혈족 중에 가장 가까운 유족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비해 덜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 의사의 며느리이세요.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보이는 사진이 20년대 상하이에서 살던 안중근 의사의 유족 사진이었어요. 네. 예. 근데 바로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상하이에서 사실 대한적 십자의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특히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는데 네. 임시정부에서 이제 북한도로 파견돼서 독립군 통합운동 이런 것을 했었던 업적이 있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그 이런 독립운동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박 여사님을 비롯해서 네. 안정근 지사의 후손들 모두 넉넉지 못한 살림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가난의 병치레까지 더하면서 더욱 고단한 삶을 이어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비단 이분들만은 사실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데 네. 특히 이제 박 여사의 남편인 안진생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활동을 하시긴 했어요. 60년대. 근데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강제 해임이 됐고 네.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발생해서 몇 년 후에 아.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박 여사님이 이제 두 딸과 손녀 등 네 분이 사셨는데 네. 보훈처에서 매달 이제 50여만 원의 수당, 그다음에 박 여사의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딸과 손녀마저 몸이 불편했다고 해요. 근데 네. 뚜렷이 수입원이 없었던 거죠. 내 가족이 같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경제활동 할 수 없는.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에게 매월 3, 40만 원을 지원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 여사처럼 비직계 가족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던. 아이고. 그리고 이제 손녀나 자녀, 손녀죠. 손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역시 대상자 한 7만 9천 명 중에 25%는 지원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원 범위나 액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생각해보고 혹시나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없는지 사실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박 여사님이 10월 25일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남긴 네. 어떤 유훈 같은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싶은데 아까도 네. 내가 탑골공원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당신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알려지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추천교대 사회교육과의 교수 김정인이었습니다. 아, 교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일과 항일로 가는 여러 개의 갈림길과 선택 속에서 만약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지 한번 우리 화상 참여자분들과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한영경 님도 계속 끄덕이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셨는데요. 현경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래도 숨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나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동입니다. 우리 전예성 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예성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행동하셨을까요? 친일과 항일 둘 중에 어느 편을 섰을까요? 일단은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시대가 무서워가지고 나서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쉽게 나설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저 또한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절레절레 해주셨던 우리 건우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건우님 어떠셨어요? 건우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와, 아마 우리 김건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되면 또 정지웅 우리 열사처럼 다 청년처럼 앞으로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용기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중한 의견 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지만 정작 독립된 나라에 사는 우리 중에 이분들의 이름 석자라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재용 선생, 우재룡 선생, 임면수 선생,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정근 지사와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 그리고 독립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다 가신 수많은 무명의 분들까지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